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도심 상공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2대의 무인기가 13.8초 만에 하나도 남김없이 격추됐습니다. 미국이 30년간 100억 달러를 쏟아부은 레이저 무기는 아직도 실험실에 갇혀 있었고, 독일의 자랑 MBDA 레이저는 악천후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드래곤라이트는 비오는 날씨에서도 안개 낀 새벽에서도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명중률 100%, 발당 비용은 고작 2,000원. 기존 요격 미사일이 발당 56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28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나토 본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펜타곤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즉시 기술 이전을 요청했고 일본 방위성은 도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5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최첨단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한 전문가가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년 만에 이론을 현실로 만든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세계 방공 체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 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처드슨입니다. 25년간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여러분께서 DARP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첨단 무기 시스템 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3시 42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어요. 리처드슨, 당장 본부로 오게. 한국에서 뭔가 터졌어. 25년 경력 동안 이런 긴급 호출은 딱 3번 있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대량 투하 분석, 2011년 빈 라덴 작전 당시 스텔스 헬기 추락 사건 조사, 2019년 이란의 미군 드론 격추 사건 기술 분석.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상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차를 몰고 국방부 청사로 달려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북한과 충돌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했나? 도착해서 브리핑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 도심 상공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고 32대의 무인기가 빗줄기에 맞아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레이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네.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어.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동료 분석관 톰 해리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레이저 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해왔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프로그램 HEL-TVD를 분석했고 보잉사의 ABL 프로젝트 실패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ATHENA 시스템도 직접 시험장에서 봤어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아직 단 한 개도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MBDA와 영국의 드래곤파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실험실에서만 성공하고 실제 전장에서는 날씨와 거리 문제로 막혔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그조차 2025년에야 시험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 오보 아닙니까? 확인된 정보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CIA와 국가정보국에서 1시간 전에 확인했네.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야. 2024년 12월부터 서울과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 완료했다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지난 10년간 저는 한국 방산을 성장하는 시장 정도로만 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잘 팔리고 KF-21 전투기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하지만 레이저 무기? 그건 미국, 중국, 이스라엘 같은 최첨단 기술 보유국만 도전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개발비만 수십억 달러가 들고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들이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2019년 9월부터라고 합니다. 코드명 스타워즈 프로젝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5년. 고작 5년 만에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미국은 3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시 뒤졌어요. 한국의 방산 개발 타임라인, 기술 수준, 투자 규모,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니 미국 국방부 전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팔고, 그것도 미국조차 못 만든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하는 나라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미국과 유럽이 실패한 기술을 한국만 성공시켰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기밀 분석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0년간 미국이 개발해 온 모든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 자료가 보관돼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들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996년 시작된 ABL 프로젝트, 공중 레이저 무기, 보잉 747 화물기에 메가와트급 화학 레이저를 탑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투입된 예산 52억 달러. 결과 2014년 프로젝트 중단. 이유: 화학 연료 관리 불가능, 무게 과다, 운용 비용 천문학적. 2009년 시작된 레이저 무기 시스템 RWS. 미 해군 USS 폰삼에 탑재된 30kW급 고체 레이저. 2014년 페르시아만에서 무인기 격추 시험 성공. 하지만 출력이 약해서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개, 비, 먼지만 있어도 레이저 빔이 산란돼서 에너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2017년 시작된 로키드 마틴의 ATHENA 프로그램. 30kW 광섬유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동 중인 목표물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2020년 레이저 고에너지 시험 프로그램 HEL-TVD. 50kW 출력, 드론과 로켓 요격 목표. 현재까지 총 투입 예산 87억 달러. 상태, 여전히 시험 단계. 실전 배치 예상 시기, 2028년 이후. 독일 MBDA의 레이저 개발 프로그램은 더 답답했습니다. 20kW 출력으로 소형 드론 요격까지는 성공했지만 악천후에서는 명중률이 60% 아래로 떨어졌어요. 영국 드래곤파이어 프로그램은 2025년에야 첫 시험 발사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100kW 출력을 내려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동식 차량 탑재는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똑같은 문제에 막혀 있었구나. 레이저 무기의 3대 난제. 첫째, 날씨 변수. 비, 안개, 먼지는 레이저 빔을 산란시킵니다. 에너지 손실률이 최대 70%까지 올라가요. 맑은 날씨에서만 작동하는 무기는 실전에서 쓸모없습니다. 둘째, 전력 문제. 50kW 이상 출력을 내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RWS 시스템은 구축함 전체 전력의 30%를 소모했어요. 지상에 고정 설치하면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동식으로 만들려면 발전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추적 정확도. 레이저는 총알과 다릅니다. 빛이 목표물에 계속 조사돼야 열로 파괴되거든요. 보통 3초에서 5초 정도 같은 지점을 조준해야 하는데 시속 100km로 움직이는 드론을 3초간 정확히 추적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미국은 30년을 투자하고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년 만에 다 해결했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과장된 정보일 겁니다. 실험실 성공을 실전 배치라고 포장한 거겠죠. 제 옆자리 동료 마크 톰슨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측은 다음 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국산화율 95%, 핵심 부품 전부 한국 기업이 제작, 광섬유 레이저 모듈, 한국광학기업 생산, AI 기반 추적 시스템, 한국방위산업체 자체 개발, 냉각 시스템, 한국중공업 기업 제작, 심지어 레이저 발진기 내부의 희토류 광섬유까지 국산화 완료.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레이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한국은 이 무기를 만든 겁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직접 개발한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한국의 절박함을. 2022년 12월 26일 한국 시간 오전 10시 25분 서울 도심 상공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제 무인기 5대가 휴전선을 넘어 경기도 파주, 김포를 거쳐 서울 용산구까지 침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상공이었어요. 한국군은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KF-16 전투기 4대, 공격 헬기 3대. 하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무인기가 너무 작고 느리고 낮게 날았거든요. KF-16은 시속 1500km로 날아갑니다. 북한 무인기는 시속 80km로 날았어요. 전투기로 잡으려면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데 그러면 실속해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5대 모두 북쪽으로 유유히 되돌아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국민 5천만 명이 분노했습니다. 서울 한복판까지 적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단 한 대도 못 잡았다고? 연간 국방 예산 50조 원을 쓰면서 대통령 집무실 상공을 정찰당했는데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수도 방공망 무용지물, 군, 북한 무인기의 속수무책, 구멍 뚫린 서울 하늘. 한국군 내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장성급 회의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존 방공 시스템은 모두 빠른 목표물용이었거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 요격 미사일. 이런 무기들은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발당 가격이 56억 원에서 70억 원. 우리 돈으로 40억 원에서 70억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100만 원짜리 드론을 쏜다고요? 비용 대비 효율이 완전히 안 맞았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은 발사하면 끝이에요.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숫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드론 100대, 200대를 동시에 보내면 한국군에는 해법이 없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관 김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소형 저속 드론을 효과적으로 잡을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이면 늦습니다. 내년에 또 올 수 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레이저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입니다. 발당 비용이 거의 안 들고 탄약 걱정도 없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무제한 발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 배치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2023년 1월 방위사업청은 긴급 TF를 꾸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 50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 80명, 국내 광학기업 엔지니어 3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로젝트명 드래곤라이트. 목표 2024년 말까지 실전 배치 가능한 레이저 방공 무기 개발. 예산 4조 2천억 원. 기한 23개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었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100억 달러를 써도 못한 걸 한국이 2년 만에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북한 무인기가 올 수 있었거든요. 서울 3천만 명 수도권 주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배경을 알게 됐을 때 한국이 왜 이렇게 절박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가 미래의 가능성이었지만 한국에게는 당장 필요한 생존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해냈을까? 2년 만에 정말 실전급 무기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또 실험실 수준에 그쳤을까? 그 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기술 사양서를 처음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출력 50kW, 유효 사거리 3.5km, 악천후 작동률 98%, 발당 비용 2,000원.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톰, 이거 번역 잘못된 거 아니야? 숫자 확인 좀 해봐. 톰은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번역 맞아요. 원문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미국 레이저 무기 사양서를 옆에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LWS 시스템, 출력 30kW, 유효 사거리 1.6km, 악천후 작동률 데이터 없음. 아마 40% 이하일 겁니다. 발당 비용 계산 불가, 함정 전체 전력 사용, 미국 HEL TVD 프로그램, 출력 50kW, 한국과 동일. 하지만 유효 사거리 2km, 악천후 테스트 미완료, 발당 비용 추정 1만 원 내외, 개발 기간 2017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실전 배치 시기 미정, 독일 MBDA 레이저, 출력 20kW, 사거리 1km, 맑은 날씨 전용, 발당 비용 8,000원, 실험 단계, 이스라엘 아이언빔, 출력 100kW, 가장 높음, 하지만 차량 탑재 불가능, 고정식만 가능, 전력 소모 엄청남, 실전 배치 2026년 이후 예정. 한국 드래곤라이트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출력 50kW면 소형 드론뿐 아니라 중형 무인기까지 격추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사거리 3.5km면 적 드론이 접근하기도 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악천후 작동률 98%라는 건 비 오는 날에도 안개 낀 새벽에도 작동한다는 뜻이었죠. 발당 비용 2,000원은 말도 안 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당 56억 원인데 280만 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완벽할 순 없어. 다음 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사양서를 검토했습니다만 신뢰도가 의심됩니다. 왜? 수치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요. 실험실 데이터를 과장한 것 같습니다.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국이 5년 만에 미국이 30년 동안 못한 걸 해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상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자네 편견이 섞인 거 아닌가? 편견이요? 그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편견 말이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미국이 기술 원조를 해주던 나라, 2000년대 미국 무기를 사주던 고객,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기술 사양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 CIA의 실전 영상 요청해. 3일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한국 충청남도 안흥 종합시험장 드래곤라이트 시제품 최종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컨테이너 크기만 한 박스형 장비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포탑처럼 생긴 레이저 발사기가 달려 있었어요. 목표물 준비. 드론 30대 동시 비행 시작. 하늘에 30대의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크기는 다양했어요. 작은 건 날개의 길이 1m, 큰 건 3m, 속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시속 60km에서 120km까지. 레이저 시스템 가동.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면서 첫 번째 드론을 조준했어요. 빗줄기가 뻗어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레이저였지만 카메라가 특수 필터로 잡아냈습니다. 3.2초 후 드론의 날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8초 후 날개가 녹아내리면서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포탑이 즉시 다음 목표물로 선회했어요. 두 번째 드론 조준. 3.5초 후 격추. 세 번째 드론 조준. 3.1초 후 격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탑은 쉬지 않고 회전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대, 15대, 20대. 단 한 대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3분 48초 후 30대가 모두 격추됐습니다. 명중률 100%.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평균 격추 시간 13.8초, 최대 사거리 3.7km, 전력 소모량 시간당 42kW, 냉각 시스템 정상 작동, 레이저 모듈 온도 섭씨 65도 유지.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톰이 물었습니다. 조작된 영상 아니야? CIA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겁니다. 조작 가능성 없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AWS 시스템은 한 번에 한 대씩만 겨우 잡았거든요. 연속 사격하면 과열돼서 냉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30대를 쉬지 않고 잡았어요. 과열도 없이. 다음 영상 보십시오.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엔 날씨가 흐렸어요. 화면에 보이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기상 조건 확인. 강수 확률 80%, 시정 2km, 상대 습도 85%.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천 후 테스트 시작합니다. 드론 15대가 날아올랐어요. 레이저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첫 번째 드론 조준. 빗속에서도 레이저가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4.2초 후 격추. 맑은 날보다 0.4초 더 걸렸지만 여전히 격추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시정이 1.5km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레이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대 전부 격추. 명중률 100%. 평균 격추 시간 14.3초. 맑은 날보다 겨우 0.5초 느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구나.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지? 저는 기술 사양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핵심 차이점을. 미국 레이저 무기는 단일 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레이저를 쏘는 거였어요. 출력을 높이려면 레이저 발진기를 크게 만들어야 했고, 그러면 무거워지고 전력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드래곤라이트는 다중 펄스 수렴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광섬유 레이저를 동시에 쏴서 한 점에 모으는 기술이었어요. 10개의 5kW 레이저를 동시에 발사해서 한 점에 집중시키면 50kW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장점이 엄청났습니다. 첫째, 각각의 레이저는 작아서 제어가 쉬웠어요. 둘째,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가 작동했습니다. 셋째, 비나 안개를 만나도 여러 경로로 빔이 가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었어요. 넷째, 전력 분산이 가능해서 냉각이 쉬웠습니다. 왜 미국은 이 방식을 안 쓴 거죠? 톰이 물었습니다. 나노초 단위 동기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사양서에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AI 기반 빔 동기화 시스템. 오차 범위 나노초 0.3 이내. 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입니다. 10개의 레이저를 동시에 쏘려면 발사 타이밍이 정확히 나노초 단위로 맞아야 했어요. 0.3 나노초라면 0.00003초 오차 안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이 필요한 기술이었어요. 미국도 이론은 알았지만 실용화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속도가 따라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AI 칩을 자체 개발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CIA 요원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초당 100조 회 연산이 가능합니다. 100조 회, 1초에 100조 번 계산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정도 속도면 나노초 단위 동기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AI 반도체까지 만들었다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협력해서 군용 특화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미국은 레이저 기술만 생각했어요. 더 강한 레이저, 더 큰 출력.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크게 못 만들면 똑똑하게 만들자. 여러 개의 작은 레이저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AI 기술. 반도체 강국 한국이기에 가능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드래곤라이트는 단순한 레이저 무기가 아니다. 광학, AI, 반도체, 냉각 기술이 통합된 차세대 무기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거랑 실전에서 성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맞아요. 날씨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죠. 우리의 의문은 6개월 후 충격적인 방식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2024년 8월 한국 국방부 지하 작전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북한 무인기 다시 출현. 휴전선 일대에서 정찰 활동 증가. 정보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최근 2주간 총 17차례 출현. 패턴상 서울 재침투 가능성 높음.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드래곤라이트 준비 상태는? 시제품 3기 배치 완료. 서울 용산, 여의도, 강남 3개 지점 가동 중입니다. 실전 투입 가능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검증이 안 됐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전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간 북한 무인기. 단 한 대도 못 잡고 보내준 굴욕.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드래곤라이트를 주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전투기는 백업으로만 대기시키고요. 하지만 각하, 만약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2년 전처럼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요. 2024년 10월 14일. 그날이 왔습니다. 북한 무인기 8대가 다시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한국군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드래곤라이트 시스템 전체 가동. 모든 레이더 최대 출력.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 옥상. 하얀 컨테이너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경기도 파주 상공.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목표물 8개 확인. 거리 28km. 시속 90km로 남진 중. 추적 개시. AI 시스템이 8대의 드론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속도, 방향, 고도를 계산했어요. 첫 번째 목표 사거리 진입. 3.2km. 발사 허가 요청. 작전실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2년 전의 악몽.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발사 허가. 포탑이 첫 번째 드론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뻗어나갔어요. 13.2초 후 드론이 연기를 뿜으며 떨어졌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로 격추. 하지만 아직 7대가 남았어요. 포탑이 즉시 두 번째 목표물로 선회했습니다. 발사, 격추, 세 번째, 격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격추. 마지막 두 대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레이저의 속도는 빛의 속도였으니까요. 총 시간 2분 48초. 북한 무인기 8대 전멸. 서울 상공은 지켜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북한 무인기 8대 침투 시도, 전량 격추. 신형 레이저 방공 시스템 드래곤라이트 실전 성공.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 한국, 레이저 무기로 북한 드론 격추. BBC, 세계 최초 실전 레이저 방공 시스템. 로이터, 한국 방산 기술. 미국 추월.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어. 5년 만에 이론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2024년 12월 3일. 저는 한국 초청을 받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드래곤라이트 실물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0월에 북한 드론을 잡은 건 봤지만 그게 단 한 번의 행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파주 인근 군부대로 이동했습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여기가 전방 1호 배치 지점입니다. 한국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눈앞에 하얀색 컨테이너 박스가 보였어요. 크기는 가로 6m, 세로 3m, 높이 3m 정도. 일반 해운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은 크기였습니다. 저게 전부입니까?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네. 레이저 발사 유닛, AI 제어 시스템, 냉각 장치, 전력 공급 장치가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트럭으로 운반 가능하고 설치는 2시간이면 끝납니다. 미국 RWS 시스템은 구축함 전체에 통합돼 있었어요. 이동이 불가능했죠. 이스라엘 아이언빔은 대형 트레일러 3대가 필요했습니다. 설치에 하루가 걸렸고요.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컨테이너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왼쪽에는 레이저 모듈 10개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각각 길이 1m 정도의 원통형 장치였어요. 광섬유 레이저 발진기입니다. 각각 5kW 출력을 냅니다. 오른쪽에는 컴퓨터 서버 같은 장비가 있었어요. AI 제어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가 군용으로 특별 제작한 NPU 칩이 들어갔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순행식 냉각 장치. 레이저 모듈이 과열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냉각합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 가능합니다. 천장 쪽에는 전력 변환 장치. 일반 전기를 레이저용 고품질 전력으로 변환합니다. 효율 95%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는 게 놀랍군요. 한국은 공간이 좁습니다.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익숙합니다.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컨테이너 위를 올려다봤어요. 포탑이 보였습니다. 지름 1m 정도의 원형 포신이었어요. 저기서 10개 레이저가 합쳐져서 나갑니다. 합성 출력 50kW. 포탑 회전 속도는 초당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1초 안에 조준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실제 작동 시연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실사격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시험장에 우리 일행이 모였습니다. 한국군은 표적 드론 20대를 준비했어요. 크기와 속도가 각각 달랐습니다. 작은 건 날개의 길이 80cm, 큰 건 4m. 실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사양입니다. 한국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 드론 20대를 동시에 날립니다. 둘째, 각각 다른 방향에서 진입시킵니다. 셋째, 일부는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을 하게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회피 기동요? 네. 실제 적 드론은 일치선으로 날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드론 20대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이륙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에서 중앙으로 날아왔어요. 고도도 달랐습니다. 어떤 건 지상 50m, 어떤 건 200m 상공. 드래곤라이트 시스템 가동. 컨테이너 위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모든 드론을 동시에 추적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20개의 점이 표시됐습니다. AI, 우선순위 계산 중. 컴퓨터가 어느 드론을 먼저 잡을지 계산했습니다. 가장 빠른 것,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위협적인 경로 순으로 정렬됐어요. 첫 번째 목표 조준. 포탑이 동쪽 드론을 향했습니다. 거리 3.4km. 레이저 발사. 드론이 지그재그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AI는 이동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0.2초 앞을 조준했어요. 드론이 바로 그 지점으로 날아왔고 레이저에 맞았습니다. 12.8초 후 드론 격추. 포탑이 즉시 두 번째 목표로 선회했어요. 각도 135도 회전. 0.8초 만에 완료. 레이저 발사. 격추. 세 번째 목표. 이번엔 낮게 날고 있었어요. 지상 50m. 건물이나 나무에 가려질 수 있는 고도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놓치지 않았어요. 레이저 발사. 격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탑은 쉬지 않고 회전했습니다. 마치 댄스를 추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360도를 자유자재로.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대 격추, 15대 격추, 18대 격추. 마지막 2대가 남았습니다. 이 둘은 특별히 빨랐어요. 시속 150km로 질주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동쪽과 서쪽. 포탑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잡을 것인가. AI가 계산했습니다. 동쪽 드론이 0.3초 더 빨리 도달. 포탑이 동쪽으로 향했어요. 레이저 발사. 격추. 즉시 서쪽으로 180도 회전. 1.2초 만에 완료. 레이저 발사. 마지막 드론 격추. 총 시간 4분 37초. 20대 전멸. 명중률 100%.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호주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어. 한국군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방위사업청 브리핑룸에서 상세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드래곤라이트 실전 운용 결과 보고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총 출동 횟수 47회, 교전 횟수 12회, 격추 드론 총 93대, 명중률 100%, 오발 0건, 시스템 고장 0건, 민간 피해 0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한 줄을 가리켰어요. 발당 비용 평균 2,000원. 옆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당 56억 원, 천궁 미사일 발당 28억 원, AIM-9X 공대공 미사일 발당 5억 5천만 원, 드래곤라이트 레이저 1회 발사 2,000원. 전기료만 계산한 겁니다. 탄약이 없으니까요. 56억 원 대 2,000원. 280만 대 1 가격 차이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드론 100대를 보낸다면? 브리핑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로는 5,600억 원이 듭니다. 드래곤라이트는 20만 원입니다. 5,600억 대 20만 원. 280만 대 1 차이. 게다가 미사일은 100발밖에 없습니다. 다 쓰면 끝이에요. 하지만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무제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1,000발을 쏴도 문제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어요. 전쟁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을 잡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싼 레이저로 모든 드론을 잡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주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도입 검토 국가 목록이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협의 중, 호주 국방부 기술평가 진행, 폴란드 국방부 구매 의향서 제출, UAE 협상 진행, 사우디아라비아 관심 표명, 싱가포르 기술 설명 요청, 노르웨이 나토 공동 구매 제안, 에스토니아 긴급 도입 검토. 에스토니아는 왜 긴급입니까? 러시아 국경과 가깝습니다. 드론 위협이 높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 전쟁의 주역이 됐습니다. 수천 대의 값싼 드론이 매일 날아다녔어요. 이걸 기존 미사일로 막으려면 파산할 겁니다. 하지만 레이저라면 경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예상 수출액은 향후 5년간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한국이 개발에 쓴 돈이 4조 2천억 원이었으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펜타곤에서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국방부 내부가 지금 난리였다는 걸. 30년간 100억 달러를 쓰고도 실전 배치 못한 레이저 무기. 한국은 5년 만에 30억 달러로 해냈어요. 미국 국방 예산 담당자들은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됐나? 어디서 잘못된 거냐? 예산을 어디에 쓴 거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잘못이 아니었어요.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미국은 최고 성능을 추구했습니다. 가장 강한 레이저, 가장 먼 사거리, 가장 큰 출력. 하지만 한국은 실용성을 추구했어요. 쓸 수 있는 무기,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그게 승리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미국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래곤라이트 레이저 방공 시스템 평가 보고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이 잘했다? 미국이 뒤처졌다?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드래곤라이트가 배치돼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방패가 3천만 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창밖으로 63빌딩이 보였어요.
1985년 완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더 높은 빌딩이 수십 개 있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엔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었던 나라. 1990년대엔 미국 무기를 사다 쓰던 나라. 2020년대엔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 다음은 뭘 만들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세계를 놀라게 할 무기가 뭘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한국이 바꿨다는 걸. 앞으로 방산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겁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던가, 리처드슨.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었네. 하지만 자네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보고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드래곤라이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레이저 방공 시스템입니다. 상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최고? 미국 시스템보다? 네.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무슨 뜻인가?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무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계속하게. 한국은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추월했고요. 드래곤라이트가 그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게서요. 상사가 뒤로 기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 펜타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더 뒤처질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하늘 위를 날던 북한 무인기. 2022년 12월. 2년 전 한국이 당한 굴욕입니다. 적 드론을 단 한 대도 못 잡았어요. 다음 사진. 2024년 10월. 북한 드론 8대가 모두 격추된 레이더 화면. 2년 후 한국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2년 만에 이걸 해냈다는 거군. 그것도 자체 기술로요. 미국 도움 없이.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원조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학습 관계로 발전해야 해요. 상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겠네. 좋은 일 했어, 리처드슨.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25년 경력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GDP 세계 15위였어요. 방산 수출은 연간 10억 달러 정도, 주로 중동의 낡은 탄약을 파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GDP 세계 10위,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레이저 무기까지 독자 개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조사하기로 했어요. 드래곤라이트를 만든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2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개인 자격이었어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으로 둘러싸인 연구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드래곤라이트 개발팀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김태현 박사님입니다. 드래곤라이트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셨습니다. 김 박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처드슨 씨. 미국 국방부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제가 쓴 거 보셨습니까? 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5년 만에 해낸 겁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5년이 아닙니다. 예? 70년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70년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래곤라이트는 2019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1950년부터 시작됐어요. 1950년이요? 6.25 전쟁 때. 맞습니다. 김 박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거리, 미군 탱크 옆에 서 있는 한국 군인들. 제 할아버지입니다. 김 박사가 사진 속 한 청년을 가리켰어요. 1951년 23이었습니다. 육군 병장이었고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이셨군요. 네. 전쟁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결심했대요.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요. 김 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로 보이는 공장 사진. 1963년 할아버지는 국영 무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에밀 소총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미국제 총을요? 네. 그때 한국은 총 한 자루 못 만들었거든요. 부품 수입해서 조립만 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설계도를 베꼈었대요.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려고요. 독학하신 겁니까? 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기술은 배우고 싶었대요. 세 번째 사진. 1970년대 연구소. 1970년 정부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기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연구원이요? 학위가 없는데? 실무 경험이 20년이었으니까요. 정부는 학위보다 경험을 받습니다. 김 박사가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ADD는 지옥이었대요. 왜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무기 기술은 민감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밤늦게까지 불 켜진 연구소. 연구원들은 밤샘이 일상이었대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나라가 가난했으니까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있는 건 절박한 뿐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연구 일지입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1975년 3월 12일. 포탄 신관 시험 실패. 83번째. 왜 안 되는가? 1975년 7월 5일. 드디어 성공. 명중률 60%. 아직 부족하다. 1976년 2월 18일. 미국제는 90%인데 우리는 70%. 무엇이 다른가?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일지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헌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85년 퇴직하셨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30년 근무하셨어요. 연금은 적었지만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왜 후회 안 하셨을까요? 기술을 남겼으니까요. 후배들에게 물려줄 게 생겼으니까요. 다섯 번째 사진. 1990년대 대학 연구실. 제 아버지입니다. 젊은 연구원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KAIST에서 광학을 전공했습니다.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어요. 광학이요? 네. 1990년대부터 레이저 기술이 부상했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언젠가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아니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했을 뿐이에요. 김 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2000년대 초반 실험실. 아버지는 2003년부터 고출력 레이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학 예산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틈틈이 연구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아버지는 매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대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10년 한 학회에서 미국 학자가 물었대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미국한테 사면 되지 않느냐고.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생각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고 했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20년간 레이저 연구를 했습니다. 2019년 드래곤라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아버지가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핵심 기술을 만드신 겁니까? 일부는요. 하지만 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2019년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 수십 명의 연구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가 6.25 겪으신 분, 아버지가 베트남 파병 다녀오신 분, 삼촌이 DMZ 질환에 다치신 분, 김 박사가 사진 속 한 사람씩 가리켰어요. 저분은 할아버지가 1970년대 ADD 일기예요. 저분은 아버지가 1980년대 탱크 개발하셨고요. 저분은 형님이 공군 조종사였는데 훈련 중 순직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기 개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역사였고 나라의 생존이었으며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연구소가 폐쇄됐을 때도, 2021년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2022년 시제품이 고장났을 때도 어떻게 버텼습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버틴 방법 그대로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밤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성공하신 거군요. 네. 2023년 4월 시험 발사에서 드론 30대를 잡았을 때 김 박사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우셨어요. 기쁘셔서요? 아니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심하셔서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하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시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25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F-22 전투기, B 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모두 대단한 무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감동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70년의 시간이었어요. 3대에 걸친 헌신이었고 전쟁을 겪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예? 안심이 됩니다.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딸이 대학생입니다. 22이에요. 할아버지가 전쟁 겪었던 나이죠. 그렇군요. 딸아이는 전쟁을 모릅니다. 드론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제일 기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평화로워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25년 경력의 냉철한 분석가가 회의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보려고 했어요.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역사를, 헌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드래곤라이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70년의 평화를 향한 여정이었다고요. 2024년 12월 26일.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 대강당에서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장성급 장교, 정책 담당자, 기술 분석가들. 한국 드래곤라이트 레이저 방공 시스템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실전급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못한 일을 5년 만에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5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김태현 박사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51년 젊은 군인의 모습, 1950년 6.25 전쟁.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세대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않겠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1970년 기술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1990년대 대학 연구실. 1990년 차세대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AI, 반도체. 다음 슬라이드. 2019년 프로젝트 시작. 2019년 모든 게 합쳐졌습니다. 70년간 쌓인 기술, 경험, 인력. 마지막 슬라이드. 2024년 실전 배치. 2024년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명중률 100%.
민간 피해 연건.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으로 봤어요. 도와줘야 할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배워야 합니까? 3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실용성. 한국은 최고 성능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효율성. 30억 달러로 1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이겼습니다. 셋째, 절박함. 한국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 공유, 공동개발, 상호학습. 미국이 한국한테 배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해요. 브리핑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슨, 용기 있는 보고였네. 자네 경력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건축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걸.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절박하면, 헌신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현 박사였어요. 리처드슨 씨, 브리핑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 기술협력 회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년 초 워싱턴에서 회의 예정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 박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리처드슨 씨.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기는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도 같은 별이 뜨겠죠. 그 별 아래 드래곤라이트가 조용히 하늘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 방패, 70년의 시간이 만든 평화, 전쟁을 겪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준 선물. 저는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드래곤라이트가 세계에 주는 교훈.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법.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결과를 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한국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수출합니다. 이제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동맹이 진정으로 동등해지는 그런 시작이요. 창문을 닫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내일을 위해, 함께 만들 미래를 위해.